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예리한 분석과 거침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그리고 쟁점에 대한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황준엽 변호사님 그리고 김보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준엽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최근 논란이 됐던 이슈 하나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대법원이 SK텔레콤, KT, LG U+ 통신 3사에 대해서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고 있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의 필수제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라면서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난 판결입니다. 그동안 통신 3사는 영업의 비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꺼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어서 그 의미와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보람 변호사님. 네, 저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결정. 현재는 사실 어린 아이들부터 70, 80대 노인분들까지 다 휴대폰을 쓰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다 생존이랑 관련돼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원가가 좀 공개가 돼줘야 적정한 가격이 매겨지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휴대폰은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원가 공개하는 것은 옳은 결정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가 공개 소송을 하게 되기까지 근본적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통신 3사가 너무 높은 휴대폰 요금을 책정해 왔습니다. 그렇죠. 가계비에서 그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 2.5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통신사들이 그동안 요금이 비싼 이유에 대해서 단말기 할부금 때문이다, 통신 인프라 비율 때문이다, 여러 가지 좀 이유를 대왔었는데요. 이렇게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원인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라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보입니다. 예,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도 통신비가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원가 공개를 하도록 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것인 만큼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돼야 할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원가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자,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전파나 주파수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원가 공개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라는 어떤 기본권인 측면이 있고요. 원가 공개에 대해서. 그다음 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인데요. 그래서 이때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두 가지 헌법 가치가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내야 될지가 궁금한데 만약에 이렇게 헌법 소원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은 혹시 이 두 가치 중에서 어떤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김보람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의 원가를 공개해라 이런 게 그 개인의 그 기업의 영업의 자유 그리고 직업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면이 있고 어떤 제품에서 이렇게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나 그리고 원가라는 것도 그거에 들어간 직접 비용만이 원가가 아닌데 이렇게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특히 이제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의 비중이 되게 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해서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제한이 적절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고요. 헌법소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그런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이럴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이 들어갔을 때 개인의
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조금 더 손을 들어줄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서비스나 이제 그 인터넷 디지털로만 살아가는 지금 현재 시대에 봤을 때 이건 교육처럼 그리고 의료처럼 어찌 보면은 그 판단을 할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고도로 그런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아무래도 그 대법원 판결이랑 그렇게 배치되지 않는 쪽으로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알 권리가 조금 우선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판단이 될 것이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결론적으로는 김보람 변호사님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마침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경엽 의원이 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서 그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는 근거 조항을 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이 통신비 같은 경우는 이 통신비가 가지는 어떤 특수한 성격이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통신사 같은 경우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 주파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 제한에 있어서 반드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하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통신 기업 경영권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근거가 존재하고 통신비 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를 비춰보더라도 그 합헌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우리 사실 통신 3사가 원가 공개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원가를 공개하면은 통신비가 비싼 거 아니었나 그동안에 해서 좀 인하를 해라 하는 이제 압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원가를 공개했는데 그동안의 통신 3사가 지나치게 폭리를 취했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 일반 사용자들, 소비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보상이나 어떤 뭐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추후에 가격을 책정할 때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회 분위기상 너무 높은 가격을 이전처럼 매기는 거에 대한 그런 압박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에는 원가 자체의 직접 비용이 얼마를 든다는 걸로 해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이 얼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대한 차세대 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 비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럼 적정한 통신요금이 얼마인지 책정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통신 상품이 아니라 다른 게 공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떤 제품에서 원가하고 직접비가 얼마입니다. 우리는 영업이익이 얼마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이건 너무 과다하다. 그러니까 차액분을 우리는 소송으로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이 좀 고도의 공익적인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그 금액이 비쌌다고 해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과거 걸 구제받겠다 이런 것은 좀 무리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요금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구제를 받거나 또는 배상 또는 하기는 보상을 어려울 받기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통신비가 아무래도 원가 공개가 되면 통신비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애초에 이 참여연대에서 이 통신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도 원가에 대한 공개를 통해서 통신비를 투명화하고 그것에 대한 통신요금 하향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애초에 취지가 있었고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통신 3사들도 상당한 압박을 현재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일련의 흐름들에 대해서 통신요금 인하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그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이 이제 인하가 되면 만약에 그럼 그간의 차익이 생길 것인데 그게 그만큼 이제 너희들이 통신 3사 너희들이 이걸 본 거 아니냐,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 일단 저도 충분히 이것이 어떤 원고를 모집해서 집단 소송의 형태로 소송 제기 자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김보람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통신사들이 자신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는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말기 할부금이 그 통신 요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통신 인프라 지출 비용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과도한 지금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았을 때 그 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두 분 말씀은 어찌됐든 가격이 원가 공개가 되면 통신비 요금은 인하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과거에 내가 부당하게 좀 많이 냈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했을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통신비가 우리 뭐 가정에 가면은 누구나 다 지금 휴대폰을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 1인 1휴대폰 시대인데요. 그래서 통신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통신요금이 어떤 부담에 대해서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게가 부담하고 통신요금이 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최근 주식시장은 물론 정권가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입니다. 지난주 김현성 변호사의 시선 다하기에서 잠시 언급한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사건 개요를 먼저 보면 지난 6일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이 우리 사주 배당금으로 한 주당 1,000주를 잘못 배당했습니다. 본래 주당 배당금을 1,000원씩 배당해야 되는 것인데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하는 바람에 전날 종가가 39,800원이었는데 3,980만 원에 달하는 주식을 받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위 팻핑거라 그러죠. 이런 실수가 벌어졌는데, 자, 김 변호사님, 사실은 이 문제보다 그 다음이 더 문제였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당된 주식이 총 28억 주나 되는데요. 여기서 이 주식들이 문제는 우리 사주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사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의 주인입니다. 기업이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업 소유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도 갖게 하고 또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업원들에게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업원 지주제라고 하는데요. 종업원 지주제 실시에 따라서 종업원들의 주식을 일괄 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 단체를 우리 사주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삼성증권의 우리 사주조합이라고 한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삼성증권의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행 자본시장 육성법에서는 그 기업이 공개나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공급 주식의 20% 이내에서 우리 사주 조합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주의 유령 주식이 28억 주가 지금 배당이 됐고 그중에 501만 주가 당일날 시장에 풀렸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은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총 16명이고 이 중에 내답한 유령 주식은 총 501만 주, 501만 2천 주였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삼성증권의 매도 금지라는 공지를 보고도 주식을 팔아치웠거나 또는 100만 주,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 100만 주, 그러니까 당시 시가로 본다면 350억 원이 넘는 수량의 주식을 매도한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런 정황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피해가 적지가 않습니다. 우선 유령 주식 당사자인 삼성증권이 6일에서 11일까지 4거래일 동안 주가가 10.8%가량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증권 주식을 다량 보유한 그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도 약 1,000억 원 가까이가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제일 큰 피해자는 이렇게 주식이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그 공포를 느끼고 손해를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매도를 한 일반 투자자들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피해자 규모가 산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는 숫자는 6만 명이라는 숫자까지 지금 6만 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가 심하죠. 예, 그래서 이번 사태로 가장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주 넘게 유령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버린 삼성증권의 직원 16명이죠.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 특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자, 두 분 변호사에게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삼성증권 500만 주로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의 직원 16명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간단하게 입장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우리 김 변호사님 먼저. 네,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 예, 형사처벌 가능하다. 예,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 변호사님은 형사처벌이 힘들 것이다. 예. 두 분이 한 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범죄죠. 범죄가 이제 횡령죄라든지 또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횡령죄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횡령죄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법적으로 영득한다는 것은 가로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이나 돈을 가로채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때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지금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어떤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라는 것이 바로 이 횡령죄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흔히 우리가 배달 사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기면서 누구한테 전달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달이죠. 근데 그 배달하는 과정에서 위탁자, 부탁하는 사람의 신뢰를 저버리고 본인이 가로채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또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거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바로 이제 횡령죄죠. 자, 그래서 우리 근데 이번 이 사태와 관련해서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횡령죄 성립하려면 재물이거나 돈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객체가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주식이죠. 더군다나 유령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재물인지의 문제가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신뢰관계, 배신 행위에 지금 본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삼성증권 직원 16명에 대해서 어떤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또는 존재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차례차례 나누어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령 주식이 재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여러 이제 언론에서 횡령에 해당되지 않느냐, 점유이탈물 횡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할 때 이 계약 자체가 매도 주문 이후에 영업일 기준 3거래일이 돼야 매매 권례가 완료가 되고 이건 주권도 발행이 된 게 없고 예탁 결제원에 예탁이 된 적도 없고 횡령의 재물성도 인정하기 어렵고 또 횡령이라는 게 보관하는 지위에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점유를 그럼 어디서 점유했다고 볼 것이냐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횡령은 좀 어렵지만 이 회사가 그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그리고 우리 사주를 배당할 때나 그럴 때 고객의 이제 재산이나 이런 우리 사주나 이런 걸 맡겼을 때 그런 것을 보호하고 관리할 부수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 회사의 근로계약에서 당연히 이렇게 그런 주의 의무까지 이렇게 회사에서 실수로 이렇게 들어왔더라도 그런 주의 의무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잘못 배당이 된 이후에 삼성의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수시로 공지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지가 되었는데도 그냥 갖다가 팔았다 이런 거는 그런 주의무를 현격하게 위반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배임에는 그런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주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도 넓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물에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직원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고 회사는 손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배임으로 우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횡령의 뭐 재물성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도식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논쟁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법감정을 고려했을 때도 너무 도식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물성 인정 안 되겠다. 네. 주식의 경우에. 그렇기 네. 때문에 재물성 인정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횡령죄는 지금 성립이 불가능하고. 네. 다만 지금 배임죄가 지금 성립에 문제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황 변호사님 뭐 이게 재물성 인정된다고 보시는지? 예,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횡령죄의 재물성을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예.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유령 주식. 예. 실제 이 사건에 배당된 주식을 소위 유령 주식이라고 칭한 것은 해당 주식이 그 실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배당된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유효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주식이 배당된 것을 두고 죄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비유를 드리자면 널리 알고 계신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가짜 화폐를 가지고 내가 이게 진짜 화폐라고 생각하고 빼돌렸다라고 해서 그 돈이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 변호사님도 지금 유령 주식의 경우는 지금 절차도 밟지 않고 제대로 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횡령죄 성립 안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두 분의 견해를 종합하면은 결국 유령 주식은 이거 뭐 제대로 된 주식을 볼 수도 없고 또 재물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도 지금 같이 성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보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임죄가 그럼 성립 가능하겠느냐와 관련해서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도 횡령죄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요건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신뢰관계, 위임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는지가 사실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성증권의 어떤 직원 16명의 경우에 매도할 때 이분들이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나 또는 주주로부터의 어떤 신뢰관계, 위탁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도 없다면 배임죄도 성립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께서는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고 아마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위탁관계 또는 신뢰관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직원이. 예. 그럼 그 회사의 재산을 적어도 안전하게 보호를 할 그런 주의 의무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사안과 같이 회사에서 실수로 자신에게 잘못 들어온 무언가가 이제 이렇게 우리사주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공지가 떴을 때, 그리고 적어도 이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게 그렇게 예. 팔아치우지 않을 주의 의무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에서 따르는 부수적인 의무로 예. 신의칙상의 의무 이런 거를 봤을 때 위탁관계, 신뢰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과연 회사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것은 주주들이고, 그렇다면 이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회사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의 어떤 부수적 주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지언정 주주에 대해서 이런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사실상 담당 직원, 전산 입력을 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배당된 것인데 이러한 관계를 두고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주의무라는 추상적 개념을 근거로 해서 위탁 신인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스러운 확장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여기서 그냥 들어왔을 때 그냥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지금 한 명 같은 경우는 350억 상당을 팔아치우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주의 의무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거를 배임의 주의 의무에 포괄되지 않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건 저희가 굉장히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반 그런 법감정에도 반하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주의 의무는 추상적이라서 안 된다. 실제로 배임죄는 신의칙상의 그런 의무까지 되게 포괄해서 넓게 보고 있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결과를 고려했을 때는 이 주의 의무를 그렇게 협소하게 판단할 사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황 변호사님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야 되는데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근데 이건 회사에 대한
뭐 사무처리 자리보다는 주주에 대한 사무처리에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신뢰관계를 바로 주주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냐 말씀이시고, 한데 지금 김 변호사의 말씀은 어떤 위탁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신의식상의 어떤 그런 의무까지 또는 그런 관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실은 이게 금액도 크고 또 더군다나 정권회사의 직원들의 경우에는 이게 고도의 좀 주의 의무를 사실 요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쉽게 어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내지는 뭐 신임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좀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해석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김보람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법리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횡령죄 그리고 점유이탈 횡령죄 그리고 또 배임죄까지 사실은 다 문제되고 있고 아직 결정될 수도 없고 또 사실관계를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언론에 드러나 있는 정도의 어떤 사실관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사를 한 이후에 어떤 형벌의 어떤 형사책에 물을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먼저 근데 배임죄로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우리 형량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김보람 변호사님 처벌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반 형법상의 처벌 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언론 보도된 경우에 뭐 350억 얘기도 나오는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이고 피해 금액이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이죠. 5년 이상이라는 거는 일반 그렇게 쉽게 나오는 그런 형이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결국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이게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큰 그런 직원들 직원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중형이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 그 유령주식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도한 직원들의 형사책임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민사책임은 없는 것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것은 민법 750조 불법행위죠. 이게 문제되는 것인데요. 회사 직원이 이제 고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아마 삼성증권이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때 둘 사이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 것인지 지금 금액은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삼성증권 회사에서 피해를 본 주주들에게 뭐 보상을 한다든지 좀 하는 절차를 거칠 것인데 그럼 결국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자,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원과 회사 둘 중에 누가 더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과실이 있다면 몇 대 몇 정도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희들이 다 되게 싫어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숫자로 도식화될 수가 없고 법원의 판사님들도 끝까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저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공의 물량을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되게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을 안 한 잘못도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원들 또한 그렇게 팔지 말라고 공지가 여러 번 나왔고, 그리고 삼성 내는, 저도 옛날에 삼성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 내에서는 내부 인터넷망으로 그런 공지 사항이 팝업창으로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도 그렇게 굳이 28억 주 중에 550만 주라 그랬나요?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과실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더 잘했다고 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주가 하락분이나 이렇게 이런 걸, 그리고 또 금융회사 직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도 아니고 증권회사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굳이 비율하자면 한 직원들 잘못이 좀 더 크다 해서 한 4대6 정도? 4대6 정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과실 비율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우리 변호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승소 확률이 몇 %인가? 우리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을 엄밀하게 숫자로 제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과연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과실이 큰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람 변호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 정도로 직원들의 과실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건의 경우 이제 회사가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직원의 주식 매도에 대한 결제 이행에 대비해서 기관 투자로부터 약 241만 주 그리고 주식을 장내 매수하는데 약 260만 주로서 약 116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이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전액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회사의 과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보더라도 일단 이 사태가 처음 촉발된 원인의 첫 번째 이유는 그 전산 입력을 잘못한 담당 직원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과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중복으로 체킹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회사 시스템의 잘못, 그런 과실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사가 직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에도 회사의 과실로서 분명히 참작에 대해서 고려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상 회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주주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주체이고 회사의 개인이라는 어떤 개별 주체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라면 당연히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해태한 부분이 훨씬 더 조금 더 크게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과실은 어디가 더 크다고 지금? 예, 저는 회사의 과실이 조금 더 커서 회사의 좀 더 크다. 예, 저도 뭐 6대4 정도로 회사의 과실이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 황 변호사님은 회사의 과실이 6대4 정도로 크다고, 김 변호사님은 직원의 과실이 6대4로 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이제 절충해서 정리하자면 회사와 직원 과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서 어찌되었건 뭐 구체적으로는 각 직원별로 과실 비율이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회사와 직원의 과실이 다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5대5 정도로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관련해서 16명의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 사람들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회사에 대한 책임 또는 이제 형사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 삼성증권의 주주들이죠. 주주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사실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투자자들은 바로 이제 투매를 하죠. 그러니까 뭐 매도를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또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문제는 또 어떤 사람들 그렇죠. 들고 있다가 미처 팔지를 못하고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앉아서 주식 하락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선 삼성증권에서는 좀 보상 절차죠. 보상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장에다 판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보상가는 당일 장중 최고가인 39,000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날 오전 9시 35분 이때 처음 아마 매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9시 35분 전부터 장 종료 시까지 그때까지 매도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장중 최고가인 39,000원을 계수해서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아마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그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보상 기준 또는 그 범위가 좀 적절한 것인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매도하지 않고 들고 있다가 지금 가치가 하락해서 손해보고 있는 투자자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보상은 뭐 안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보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는 날짜들을 기준으로 해서 파란 사람한테 그때 그러한 사고가 없었으면 그 했을 가격 그중에서 제일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차액분을 배상해준 그 기준 자체는 주주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 자체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같은 취지라고 한다면 미처 팔지 못했던 그 그렇죠. 주주들한테도 그 차액분을 맞춰서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김보람 변호사님 견해에 동의를 하고요. 네. 일단 삼성증권이 회사의 가치를 빠르게 인정하고 네. 장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보상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안을 보면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이 4월 6일 날 있었는데 예. 실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제 4월 11일 날 다시 한번 반등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주가가 연일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주식을 판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해를 본 것인데 그렇죠. 4월 6일 당일에만 한정해서 보상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실제 13일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그 삼성증권 주식이 약 1,171만 주가 팔려 나갔고 또 심각한 것이 이중 절반 이상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증권이 말한 보상 기준은 실제 유령 주식 매도 상태로 인해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에는 그 길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상 하락된 주가로 주식을 실제 매도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람과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유령 주식 매도 사태로 인해서 그 주식 가치에 의한 손해를 입은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실제 주식을 매도했는지 외에는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금 사태를 볼 때에는 그 삼성의 어떤 그런 보상안의 경우에는 그 사태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면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일 거래자뿐만 아니라 그 하락된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매도하지 않았지만 주식 가치에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태, 지금 결국 삼성증권, 증권회사 또는 증권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진짜 만화 같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모두 다 보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증권 그 직원에 대한 형사 책임, 민사 책임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다름 아닌 공매도 때문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를 내는 것이죠.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다시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공매도 시스템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공매도 시스템을,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11일 기준으로 보면 청와대 청원 게시판입니다. 거기에 보면 공매도 금지하자는 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 공매도 금지 청원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이 공매도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나중에 들어올 주식을 미리 남에게 빌려서 파는 차익 공매도가 있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유령 주식을 내다 파는 무차익 공매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차익 공매도는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이제 금융당국이나 그 증권사들은 무차익 공매도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서 전산 입력상의 오류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번 사태가 그 무차익 공매도의 가능성을 증명한 것이고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이번 사태는 결국 공매도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라는 청원이 지금 20만 명이 더 넘게 지금 청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미 공매도 금지해야 됩니까?
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이 사안의 본질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기존에 지금 현행 법제하에서 허용되는 건 차입 공매도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불안한 주식시장 하에서 그 금액의 적정성을 좀 유지를 해주고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벌어진 사태에 바로 그게 공매도 때문이고 공매도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도식은 약간 위험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이번 사태의 어떤 본질적인 원인은 공매도 때문은 아니었다. 지금 직원의 실수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고 또 그러니까 그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가공의 물량이 터지고 그리고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게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딱딱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서 공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벌어졌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각에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는 공매도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의심을 굉장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던 그런 불만 같은 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터졌다고 저는 그 공매도 금지 청원은 그런 평소에 가지고 왔던 그 개인 투자자끼리 그런 의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뭐 신용이나 담보가 있어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기관이랑 달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주가가 뭔가 그런 손해에서 조작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주가를 조작시키는 그런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나 국민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자라고 그 부작용을 줄이자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예 그런 위험성이 있는 제도는 없애자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애기보다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할 수 없으니 본인들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주가 조작의 가능성 이것 자체를 아예 차단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매도 자체를 없애달라라고 지금 청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잘 살펴서 그 기준을 정확히 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공매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금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허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황 변호사님? 예, 그 해외 시장에서는 대부분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다. 예.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제한 없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차입 공매도까지 다 허용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는 금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점이 또 공매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공매도의 불법성이나 또 이런 막을 방법, 이 해외에서는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 것인지 뭐 어떻게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예. 물론 이제 해외 국가에서 공매도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세부 규정을 보면 일정한 유형의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문을 닫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번 정권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이나 단체 어떤 기관의 재산이죠. 재산이고 자산으로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한번 터졌을 때 굉장히 파문이 크고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청원도 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는 안전장치가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두 분께 잠시 뭐 간단하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보람 변호사님. 예, 지금 이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비단 이게 삼성증권만의 문제겠냐는 의문이 들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보면 되게 노후화된 수십 년 된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들도 들었어요.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제한되고 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증권, 그리고 주식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최첨단의 가장 정해야된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이 증권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직업윤리 교육도 좀 강화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그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도 강화를 해서 그리고 교육과 처벌 규정 강화로 인해서 모럴 해저드를 또 최소화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와 같은 사태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증권사 내부의 어떤 자정적인 어떤 규제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기대기보다는 금융당국이 감독 기능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또는 이제 강화된 규제나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 변호사님은 뭐 시스템도 당연하고 그다음 아울러서 금융 당국의 어떤 감독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인데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람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유령이 출몰하면 자본주의의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뢰관계를 떨어뜨리지 않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황준엽 변호사님. 흔히들 인용되는 속담이죠.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두 분 변호사와 우리 쟁점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봤고 또 삼성증권 유령 사태, 유령 주식 사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끝까지 열띤 분석과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경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중이던 여객기를 돌려세워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그런데 이번엔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고 물이 들어있는 컵을 집어던진 소위 물컵 갑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4월 15일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대한항공의 대한이라는 명칭을 못쓰게 해달라, 한진항공으로 바꿔달라, 대한항공 로고의 태극 문양을 강제 회수해달라, 심지어 공무원의 공무 수행 시 대한항공 이용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대한항공과 오너 일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갑을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갑과 을은 법률상 계약 체결의 쌍방 당사자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갑을관계라고 하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부당한 횡포가 내재된 관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갑을관계는 경제적인 착취뿐만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대우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갑을관계에서 갑의 부당한 언행을 갑질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본점과 대리점 간의 계약관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 갑을관계이지만 백화점 손님과 종업원과 같이 계약관계가 없는 일시적, 이례적인 갑을관계도 존재합니다. 통상 갑을관계는 복합적이고 중첩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갑의 지위를 갖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을의 지위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갖는 경우를 슈퍼갑이라고 부릅니다. 슈퍼갑 중에 하나가 바로 대기업과 대기업 오너 일가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은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건절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덜 끓는 여론에 의해서 갑질을 한 슈퍼갑이 해임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으며 대기업 총수가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어 형사처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갑질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같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행태는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서열주의 문화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인성이나 경영 능력이 부족함에도 오너 일가의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경영에 참여시킨다거나 큰 과오를 범하여 회사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끼친 경우에도 오너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족벌 경영 시스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 제도 또는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견제 시스템 등 총체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갑을 관계는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가 갑질 논란이 많은 것은 한국 자본주의가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천민 자본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는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갑질 당하는 사람이 내 부모, 내 형제라면 과연 지금처럼 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단한 슈퍼 갑일지라도 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갑 역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 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